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 즉 경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 그다음에 기업, 노동자, 소비자 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끝냈기 때문에 지난주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봤었고 생산자 중에서 기업가와 노동자 묶어서 생산자의 역할을 봤었고 이제 오늘은 경제 주체로 나누면 정부, 생산자, 그다음에 소비자라고 말하는데 이 소비자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소비자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도 역시 경제 역할이 있는데, 그럼 그냥 역할이 아니지. 무슨 역할이래? 바람직한 역할이야. 바람직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윤리적인 단어예요. 바람직함이란 말 자체가 뭐야? 도덕적인 거야. 알겠니? 도덕적으로 옳은 거, 옳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소비자들은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은 역할을 하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 했을 때 1번과 2번으로 나눠놨지. 첫 번째 5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뭐? 윤리적 소비. 바로 나오잖아. 그냥 소비가 아니라 뭐래? 윤리적 소비야. 도덕적으로 소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선생님, 저희가 돈을 쓰고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소비인데 그 소비 앞에 윤리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나오지. 윤리적 소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효율성만을 추구한 그러면 메모하세요. 합리적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는 단어 메모하세요. 그럼 합리적 소비라는 이 단어를 꾸미는 말이 뭐야? 합리적 소비는 뭘 추구하는 거야?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야. 그냥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만자 위에 방점을 찍어야 돼. 효율성만 추구하는 소비를 뭐라고 부른다고? 합리적 소비. 그러면 너네는 지금 상반되는 용어 2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소비야? 무슨 소비?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선생님, 합리적 소비가 나쁜가? 아니? 여기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지금 이게 주제 3번이잖아요. 우리 주제 1에서 이미 주제 1에서 자본주의 역사를 배웠고 주제 2에서 합리적 소비 배웠어. 합리적 소비는 여기 봐봐. 앞에 뭐라고 그랬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비라 했지.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소비가 어떤 소비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배웠잖아. 우리가 이 소비를 통해서 포기하는 기회비용. 그 기회비용보다 뭐가 더 큰 거? 내가 선택한 것의 선택의 만족감이 더 큰 거. 우리는 선택의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할 겁니다. 효용.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할까? 즉 비용보다 내가 느끼는 만족감, 이익, 효용이 더 큰 선택,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의미는 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합리적 선택.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바로 뭐예요? 합리적 소비예요. 비용보다 만족감이 크게 선택하는 거. 선생님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틀린 소비냐 맞는 소비자는 아니고 무슨 소비를 했어? 앞에 윤리적 소비를 했잖아. 착한 소비라는 뜻이에요. 맞고 틀리는 개념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는 맞는 소비 맞아. 당연하지. 내가 쓰는 비용보다 내가 선택한 것의 만족감이 당연히 커야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비할 때 내가 쏟아부은 비용은 5천만 원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 만족감을 100만 원어치만 느끼면 되겠어요? 그건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겠지, 그치? 그러니 합리적 소비는 맞는 소비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랬냐면 착한 소비를 하라는 뜻이야. 윤리적 소비는. 그러니 합리적 소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 소비가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뭘 낳았대? 문제점. 폐단을 낳았대요. 원래 합리적 소비는 맞는 소비가 맞아. 그런데 얘가 너무 비용과 이익만을 따지다 보니까 뭘 쫓아가는 거야? 이익만 쫓아가는 거야. 비용은 최대한 낮추고.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겼어? 폐단, 문제점이 생겨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다음 나옵니다. 이제 윤리적 소비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하세요. 여기서부터 형광펜 줄진 부분 있죠? 이게 윤리적 소비의 뜻입니다. 뭘 생각하는 소비야? 오케이. 환경과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너무 길면 얘를 줄였지요. 공동체. 그럼 어떤 소비가 윤리적 소비야?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소비. 그들까지 생각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들까지 생각하는 소비.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짧은 문장 안에 그럼 선생님
환경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합리적 소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경제적 약자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은 좀 늘어나고 내 이익은 좀 줄어들면 합리적 소비는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얘기야. 그게 윤리적 소비라는 뜻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까지는 안 보더라도 내 이익이 좀 줄어드는 한에서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윤리적 소비를 하라는 얘기.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손해까지 보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여기 가면 1,000원짜리 초콜릿과 여기 가면 2,000원짜리 초콜릿이 있어. 둘 다 맛은 똑같아. 예를 들어. 그럼 너희는 어떤 초콜릿을 사는 게 합리적 소비입니까? 1,000원짜리 초콜릿을 사는 게 합리적 소비죠. 그런데 2,000원짜리 가격이 두 배나 비싼데 2,000원짜리 초콜릿은 이거는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초콜릿이래. 공정무역이 뭡니까? 우리 공정무역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여기 쓰세요. 환경과 공동체까지 생각한 대표적인 어떤 제품이 바로 공정무역 제품이에요. 우리 나중에 뭐 무역에도 할 텐데 공정무역 제품. 그러면 공정무역 제품은 제3세계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생각한 고려한 그러한 카카오를 가지고 만든 초콜릿을 사 먹는 게 공정무역 제품이고 그걸 사 먹는 게 뭐라는 얘기야? 윤리적 소비야. 내가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막 가게에 엄청난 타격이 있고 여러분의 용돈에 어마어마한 뭐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 그치. 근데 공정무역 제품을 사면 내가 이 초콜릿을 하나 살 때마다 저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있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7살짜리 어린 노동자 땡땡땡에게 조금 더 이익이 돌아간다. 그런 건 그걸 고려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소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을 연결시키세요. 공정무역도 알고 있고 착한 소비도 알고 있고 그치? 그런 다음에 명확하게 합쳐서 윤리적 소비라고 했을 때 대충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윤리적 소비는 뭐라고? 뭐와 뭐를 고려한 소비야? 환경과 공동체 또는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소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해서 윤리적 소비가 가장 중요해요. 됐죠? 오케이? 다음. 2번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을 다르게 풀이해놨어. 소비자가 봐봐. 인간, 동물, 환경을 착취하지 않고 이게 뭔데? 환경을 고려하는 거잖아. 그죠? 인간과 동물과 환경을 착취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상품 네모하세요. 윤리적인 상품이 바로 뭔데? 착한 소비. 이게 바로 뭔데?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거. 여러분 쓰세요. 착한 소비이고 공정무역 제품 이런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한다면 기업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가로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 이걸 사 구매하는 것도 우리는 윤리적 소비예요. 뭐 우리 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공법으로 재배되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윤리적 소비입니다. 조금 더 비용은 비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경제에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의 무슨 역할이야? 바람직한 역할을 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강조했습니다. 이거 외부효과, 시장 실패 얘기를 쭉 했었고 기업가 정신도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조금 넘기면 나옵니다. 거기 뒤에 제목이 뭐냐면 주제 3의 참고 자료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3번이에요. 있어요? 오케이? 네? 뭐 안 했어요? 노사관계요? 노사관계 여기 볼게요. 그럼 다시 거기 위에 요거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2번에 자 오른편에 나와 있는 노사관계란 말. 자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주창창 들었는데 여러분이 아직 노동자가 안 돼서 그런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치세요. 설마 아직도 노사관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실 선생님 저 몰랐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나는 알아. 오늘 이후로는 이 단어를 알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노는요 당연히 누굴 말합니까?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노동자의 앞글자를 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뭐겠습니까?
사업자를 여기 나옵니다. 사용자를 말합니다. 사용자. 사용자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무슨 관계, 이들의 상호적 관계야. 사회적 상호관계를 우리는 줄여서 노사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보세요. 노사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문장 세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줄이면 그냥 이거야. 이거 나머지는 다 꾸민 말이야.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상호관계. 이걸 줄인 건데 노동자 앞에 나오는 건 다 뭡니까? 노동자를 꾸미는 말이죠. 노동자를 꾸미는 말이 뭔데? 임금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그게 노동자야. 그 다음에 사용자 앞에 뭐라고 써있어? 사업체를 소유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는 노동자를 꾸미는 말, 이거는 사용자를 꾸미는 말. 이들이 뭘 매개로? 고용계약이야. 고용계약. 나는 일을 할게. 오케이. 너는 일을 해. 대신 나는 임금을 줄게. 이런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를 우리는 노사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노동자와 사용자는 무슨 관계야? 협력해야 되는 관계야.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관계죠. 협력해야지만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함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급여와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반면 타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비용을 적게, 사용자한테는 노동자 임금이 비용이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오도록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한다. 어때요? 이들은 협력 관계인데 이들이 추구하는 건 어때? 반대가 될 때가 있다는 뜻이야.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해. 반면에 사용자는 더 적은 임금을 주고 더 적은 혜택을 주고 싶어 해. 어때요? 상반되고 부딪히고 충돌하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상반된 목적과 태도를 지닌 당사자들이 만나서 상품을 생산하므로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덜 주려는 사람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사가 갈등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알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쪽으로 가려는 힘과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만나면 이게 어떻게 협력이 됩니까? 갈라지지. 알겠어요? 노동자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 거고 사용자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운명은 같이 가야지 운명이야. 그럼 어때? 나라고 추구하는 건 다르지만 같이 갈 거면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두 당사자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하래? 양보하고 협력하래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어쨌든 노사관계는 뭐야? 되게 상반된 특징을 협력적이면서도 대립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타협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게 노사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겠지만 사회 나가기 전에도 혹시라도 언론 매체들에서 노사 갈등 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단 노사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기업들의 어떤 각 사정마다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잘 해결하는 데도 있고 해결이 안 돼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대립하고 갈등할 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남자 여자는 완전 다른 생명체입니다. 의견이 안 맞아요. 선생님이 매일 느끼는 겁니다. 다음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동 노동, 노동자 탄압 등 비윤리적 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1996년 6월 미국의 잡지 라이프는 세계적 스포츠 기업인 땡땡사가 막 애들이 여기서 막 유추합니다. 아, 쌤,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이면 나이키 아니에요? 막 근데 나이키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유추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의 공장에서 아동과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그러한 기사를 실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땡땡사 불매 운동이 거세게 번졌다. 결국 땡땡사는 노동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공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이거죠. 네, 뭐 하세요? 아,
불매운동이구나. 어떤 기업의 여기 비윤리적 노동을 일삼는 그러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하는 게 첫 번째 실천 방법이네요. 소비자는 힘이 있지요. 다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 좋은 기업이네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미국의 신발회사 띵띵사는 이건 나이키인가? 아니, 나이키는요, 신발만 만들지 않아요. 의류도 만들어요.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제3세계의 신발이 필요한 아이에게 한 켤레를 기부하는 원포원 캠페인으로 유명하다. 스위스 식품업체인 네모네모사는 영양, 물, 농촌 개발, 환경 지속 가능성, 인권 등의 영역에서 공유 가치 창출을 경영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런 회사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두 번째 실천 방법이겠죠. 그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해결하는 좋은 기업, 이런 협동조합, 얘네들의 물건을 사는 거.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여기는 형광펜으로 줄 칠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죠. 여기요. 로컬 푸드. 자, 로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지역이잖아요. 지역.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비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우리가 사면 운송료가 줄어들겠지. 운송이라는 건 뭐로 하는 거야? 자동차로 하지. 자동차로 운행 거리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발생 비중이 자꾸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되는 겁니다. 봐요? 로컬 푸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자기네가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 좋죠.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게 로컬 푸드야. 공장식 농업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경제를 무너뜨린다. 먼 곳에서 생산된 식품은 나오잖아요. 이유가. 먼 곳에서 생산된 식품은 소비자에게 오는 오랜 시간 동안에도 상하지 않도록. 그래. 봐봐. 식품은 특히 빨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상하지 말라고, 좋죠. 상하지 말라고 멀리서 농약을 또 많이 뿌려. 게다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런 이동수단은 움직일수록 뭐해? 자원을 낭비하죠. 환경 오염시키죠. 멀리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하는 건 이렇게 많은 A, B, C 같은 단점들을 낳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 뭐 하라는 얘기야? 식품. 푸드니까 식품이에요. 야채나 생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매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광명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광명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시흥이나 아니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요.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그럼 자 로컬 푸드를 사는 게 몇 번째 실천 방법? 번호 수셔야죠. 3번이죠. 로컬 푸드를 구매하는 게 세 번째 실천 방법. 네 번째 나옵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이 혹시 뭐 어떤 주관식 문제든 아니면 수행평가든 윤리적 소비를 추천하는 방법을 묻거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틀려서. 비윤리적 노동을 일삼는 기업의 물품은 사지 않는다. 불매운동을 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물품은 적극적으로 구매한다. 로컬 푸드를 소비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소비는 결국 뭐가 됩니까? 쓰레기만 된대요. 그러니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뭐야? 쌤,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많이 사서 막 쟁여놓는 거 있죠? 쟁여놓는 거. 쟁여놓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뭐야? 윤리적 소비야. 이건 객관식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윤리적 소비가 아닌 것은 그럼 우리 애들이 1번, 2번, 3번은 다 맞는데 한 번에 일상용품을 많이 사지 않는다가 왜 윤리적 소비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왜? 이게 뭐가 되니까 결국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식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놓으면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 번에 막 쟁여놨다가 반은 버려요.
안 되겠네요. 지구환경 오염시키고 있네요. 다섯 번째 윤리적 소비.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오케이 여기도 역시 형광펜 줄게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공정무역이라는 공정무역 제품의 정의가 앞에 나와 있죠. 공정무역 제품이 뭔데? 이거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공정무역 제품은 뭐야?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거구나. 그런 제품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구매한다. 빈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원조가 아니라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속담을 사용합니까? 아들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라는 말을 쓰지. 생선은 뭔데? 당장의 배고픔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다 먹고 나면 또 줘야 되죠. 그러니 생선도 물론 줘. 주는 건 맞아. 지금 당장 배고픈데 지금 너 배고픔 참고 낚시해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건 고문이야. 하지만 생선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일단 다급하게 필요한 건 생선을 주되 그 다음부터는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앞에 뭐라고 말했어? 빈곤을 해결하는 근본적 길이 아니라는 얘기지 원조도 하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굶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 굶고 있니? 며칠 굶었니? 저 일주일 굶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장난해요? 일단 굶는 건 맞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원조는 하는데 원조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래. 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란 얘기야?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거야. 지금 왜요?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자들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빈곤 국가에 있어요. 빈곤 국가에. 아까 제3세계라는 표현 썼죠. 나오죠. 이봐요. 공정무역은 국제분업 체계에서 착취당하는 나왔잖아. 착취당하는 정말 강력한 단어입니다. 착취당하는 제3세계 노동자들의 자립을 도와줄 제3세계라는 표현 나왔죠? 빈곤 국가들이 많아요. 제3세계에는. 제3세계는 사실 정치적인 용어인데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제1세계 기현아 아직 제3세계는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잠깐 픽 안 하고 설명할게요. 제1세계가 있고 제2세계가 있고 제3세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제1세계는 미국과 미국의 똘마니들이었어요. 제2세계는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라 예전에 러시아가 분열되기 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소련이 있었는데 소련과 소련의 똘마니들을 제2세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미국 팀도 아니고 소련 팀도 아닌 애들. 우리는 미국의 똘마니도 되기 싫어. 소련의 똘마니도 아니야. 라고 선언했던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제3세계에 대부분의 나라들, 제3세계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대륙에 있었냐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많았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아시아 주면 아시아는 워낙 크잖아요. 우리 땐 북한이나 인도나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제3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1세계, 2세계가 와야 됐지 없지. 미국과 미국의 똘마니들 소련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쓰는 이유는 그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나 아시아의 빈곤 국가들이 예전에 여기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경제적인 용어처럼 씁니다. 제3세계 이렇게 말하면 빈곤 국가들이 좀 많은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여기다가 제3세계에다가 줄을 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서 빈곤 국가들이 많은 이렇게 빈곤 국가들이 많은 지역 이 정도로 이해하자. 냉전 시대 때 만들어진 정치적인 용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니까요. 물론 지금 최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요. 아주 정말 뭐 한 달에 끝날 것 같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여러분은 뭐 뉴스를 안 보시니까 미국의 의전 서열 3위, 즉 넘버 3, 미국의 넘버 1은 대통령이고요. 넘버 2는 누구겠어요? 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넘버 3가 하원 의장인데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어요. 중국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막 공습해 남발했지. 너네 비행기 폭파시킬 거야. 장난 아니. 오지 마.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미국과 소련까지 등 돌리냐 이러면 정말 전쟁 타주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요즘을 들어서 역사학자들이나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학자들은 지금이 신냉전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훗날에 역사학자들이 기술할 거고요. 현재 우리는 지구 환경이 더 큰일이죠. 선생님이 여러분 선배들한테 적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위치한 나라들 중에 그나마 환경, 이 지구 온난화의 피해를 별로 받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게 드디어 올해 깨졌어요. 올해 깨졌습니다. 선생님 중위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는 정말 개판 오분전이에요. 막 폭염에 말도 안 되는 기온에 막 폭우, 폭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난주에, 이번 주나요? 와우, 경기, 여러분 이거 못 봤죠? 일기도 봤어요? 한반도 상공에 이렇게 장마전선 이렇게 정말 비구름이 이렇게 진짜 선처럼 이렇게 있는 거 경기도에 걸쳐 있는 거? 그게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서 충청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동서로 길게 비구름이 정체돼 있더라고요. 자, 다음. 그래서 여기가 5번입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게 윤리적 소비를 하는 5번째 실천 방법이고요. 6번째, 여행지 주민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 여기도 형광펜 나옵니다. 참 공정이라는 단어 좋아하죠. 공정여행을 하는 겁니다. 공정무역, 공정여행. 자, 공정여행은 뭔데요? 이거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여행이야. 그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여행. 그 다음에 여행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거야.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여행 가서도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백 선생이 그 전국을 대표하는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뭐 M사, 맥도날드 간다거나 KFC 여행 가서도 계속 그런 데만 가면 그거는 공정 여행은 아니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했던 그 지역 사람들의 물건과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유네스코가 내린 정의처럼 원주민과 여행객, 문화유적지와 환경을 모두 이게 유네스코가 내린 공정여행의 정의랍니다. 원주민과 여행객, 문화유적지와 환경을 모두 존중하는 그러한 여행. 다시 이걸 이렇게 또 화살표 연결시키세요. 이건 유네스코가 정의한 공정여행의 뜻이겠죠. 공정여행은 원주민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이 더 즐겁고 안전적인 교육적인 여행을 하게 해준다. 6번째입니다. 실천 방법. 그 다음에 7번째 볼게요. 자원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이겁니다. 중고 제품 재활용품을 활용한다. 이게 7번이죠. 안 입는 옷, 안 입는 책은 그냥 버리지 말고 아름다운 가게 등 재활용품 가게에 기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안 봐도 될 겁니다. 선생님이 쭉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 5번 가겠습니다. 4번이네요. 새로운 주제 5단원의 새로운 주제 중요하죠. 국제 분업과 무역입니다. 국제 분업과 무역. 여기 보시면 무역에 선생님이 네모하고 뜻을 써놨죠. 무역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거래를 우리는 무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만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그 무역이 필요한 이유야 발생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 이건 뭔데요? 국제분업은 뭐예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무역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국제분업이라는 거. 자, 여기 봐봐. 여기 보시면 국제분업과 무역의 의미라고 해서 무역의 뜻, 국제분업의 뜻 이렇게 나왔지. 각각 정의를 내린 거야. 무역의 뜻, 국제분업의 뜻. 먼저 무역의 뜻부터 보죠. 각 나라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이게 핵심이야. 통합 주세요.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데모합니다. 국제거래. 국제거래. 무역을 4글자로 늘리면 국제거래고요. 국제거래를 2글자로 줄이면 무역입니다. 무역은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줄이면 국제거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가 거래하는 건 상품도 될 수 있고 서비스도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다, 자본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도 될 수 있어요. 다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 품목은.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나냐면 예전의 무역과 오늘날의 무역의 차이점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과거의 무역은 주로 어떤 거 위주였대? 동그라미칩니다. 재화와 자원이죠. 재화는 상품이고요. 자원은 원료를 말합니다. 쓰세요. 재화는 상품을 말하고 자원은 원료를 말하지. 그러니까 상품이나 원료를 위주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상품과 원료를 사고 파는 그러한 국제거래가 대부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어때? 사고 파는 품목이 다양해지지. 상품과 원료뿐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치세요. 모두 사고 팔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것이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해진 거고 모두 팔아요. 와, 노동력, 그 다음에 자본까지도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주로 사고 팔았던 재화와 자원 위주에서 품목이 다양해진 게 오늘날 무역의 특징이에요. 네 가지가 추가되지. 기술, 서비스, 노동, 자본까지 거래된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와 오늘날의 무역의 특징 봐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분업입니다. 분업. 분업의 뜻이 뭐야? 그냥 일을 나눠 하는 거지. 한 명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일을 나눠서 하면 어때? 더 효율적이 되는 거잖아. 여기 봐봐, 얘들아. 선생님, 봐. 이건 쓸 거 아니야? 이건 쓸 거 아니야? 선생님이 여기다 쓰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5단원의 큰 과목 제목은 경제야. 경제는 예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경제가 최고로 치는 건 효율성이야. 경제만큼 효율성을 따지는 게 없어. 효율성은 최대한 뭘 줄이는 거야? 비용을 줄이는 거야.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은 최대한 뭐 하는 거야?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업을 왜 해요? 라고 묻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야. 분업 왜 해겠니?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느니까 분업하는 거야. 만약에 분업을 해도 이익이 늘지 않아, 안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분업을 해보니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혼자서 신발을 만들어요. 신발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부터 다 혼자서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재료를 구입해 손질하는 거, 나머지는 직접 신발을 만드는 거 이렇게 나눠서 일을 했더니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신발을 만들더라 이거야. 이게 분업의 가장 단순한 내용이잖아. 알겠니? 근데 분업을 했을 때와 분업을 하지 않았을 때 차이는 너무 명확해요. 분업을 했을 때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 즉 뭐야? 효율적이라 이거야. 그래서 분업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분업 앞에다가 단어 두 개를 더 집어, 하나의 단어를 더 집어넣죠. 그냥 분업이 아니라 뭐야? 국제 분업이잖아. 그럼 국제 분업은 뭔데? 나라와 나라가 뭐 하는 거야? 일을 나눠서 하는 거야. 어떤 나라는 원료를 생산하고, 우리는요, 여기 봐요. 국내에서의 분업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어. 야, 나는 분업을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많지만 싫어. 나는 가진 게 돈이니까 분업 안 할래. 나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혼자서 다 할 거야. 이게 가능하지. 하지만 국제분업은 선택이 아니야. 이 말이 뭐야, 선생님? 우리 석유 없어. 우리 석유 안 나와.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 석유, 우리가 돈도 많으니까 우리가 직접 석유 만들 거야. 예? 불가능해. 국제분업은 우리는 원료가 없어. 그래서 수입해야 해요, 무조건.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분업은 선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럼요. 우리나라 바나나 생산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굳이 하우스에다가 엄청나게 열을 가해서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닐하우스 하나 만드는 것도 비용이 만드는데 그거다가 계속 열을 인공적으로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 사오는 게 100배는 싸요. 왜? 우리는 열대기후가 아니니까 아직까지 바나나 생산에 적합하지 않죠. 그럼 바나나 수입하는 게 쌉니다. 이건 분업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선택이 거의 뭐 강제적인 선택이지?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싸니까. 그래서 국제 분업은 확실히 국내 분업보다 거의 필연적이에요. 즉 무역이라는 건 필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했었어. 물론 선생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 되잖아요. 아 그럼 되죠. 나 석유 안 쓸 거야. 오케이? 나 빨아 안 먹어. 오케이? 그러면 수입 안 해도 되지. 하지만 과거에도 흔히 말하는 과거, 구석기를 제외한 과거에도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을 서로 뭐 했습니까? 교환했죠. 그게 무역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활발하겠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정말 수많은 것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입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 당연히 수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도 다 뭐합니까? 수입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과 국제 분업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확장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국제 분업 보죠. 국제 분업 발표했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국제 분업이에요. 그래서 국제 분업 메모하시고 각 나라가 무역에 여기 형광펜 붙이세요. 유리한 것, 자기네한테 유리한 거. 석유를 가진 나라는 자기네한테 유리한 게 석유라는 자원이겠죠. 반면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은 기술이 뭐겠습니까?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바나나를 예를 들어보세요. 바나나를 생산하기에 훨씬 더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진 나라는 그게 유리하겠지. 이렇게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게 유리한 것을 네모에 이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화 네모하시고요. 별 3개 하세요. 선생님도 별을 3개 해놨죠. 특화.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 특화의 뜻이 나왔습니다. 메모하시고요. 특화. 각자가 가로에 잘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어떤 나라는 텔레비전을 잘 만들어. 어떤 나라는 옷을 잘 만들어.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옷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둘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가 가르쳐 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그게 특화야. 이방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지금 위에서 설명한 특화야. 특화. 특화하여 수출하면 오케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선생님 왜 분업한다고? 이게 이유야. 이게 목적이야. 국제 분업을 하든 특화를 하든 이유는 뭐야?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라고. 경제 자체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더 많은 이익, 더 적은 비용에 더 많은 이익. 아까 쌤이 설명했잖아. 바나나를 왜 수입해? 우리가 바나나 생산을 못해서 수입하는 거 아니야. 수입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 특화하고 분업하는 거예요. 분업하고 무역, 거래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는 굉장히 어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고요. 근데 이걸 수식으로 비교의, 절대의 이론으로 봐야 됩니다.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국제 분업 얘기했었고 특화 얘기했었잖아요. 국제 분업과 특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 다 했는데 또 좀 더 자세히 말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국제 분업과 국제 분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무역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국제 분업의 필요성, 무역의 필요성. 자,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까? 무역이 필요한 이유, 국제 분업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엔 석유가 없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얻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자국에서 얻기 힘든 물건, 예를 들어, 그러면 왜 자국에서 얻기 힘든 물건 같은 게 생길까? 나라마다 가진 게 틀리니까요. 생산 요소라고 표현했지. 네모합니다. 생산 요소도 경제의 기본 용어지요. 생산 요소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용어에서. 이렇게 나라마다
생산 요소가 달라요. 생산 요소가 여기서 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은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국가라고 써주세요. 무역하는 거니까. 생산 요소가 국가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므로 자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얻기 힘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 토지 노동 자본 중에 어디에 들어가? 토지에 넣으면 되죠. 원료니까. 모든 원료들은. 알겠어요? 철광석이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자,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 노동, 자본. 나왔지? 여기서는 생산 요소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생산 요소 대신에 자원, 노동, 자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네모하세요. 아, 얘구나. 얘네들을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보는구나. 자원,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 여건이 달라진다는데 경제 여건 가로해 보세요. 경제 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산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산 요소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생산비. 여기 보세요. 이건 쓰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는 생산 요소 중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력이 많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B라는 나라는 진짜 인구가 적어. 노동력이 굉장히 적다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각각 뭘 만들 거냐면 생산할 거냐면 의류를 생산할 겁니다. 의류는요.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에 들어가냐면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노동력이 많으니까 의류를 만들 때 많은 노동자가 투입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노동자들한테 나가는 임금이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임금도 싸. 알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 너무 귀해.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의류를 만들려면 이 노동력이 워낙 적으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가야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똑같은 품질의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얘네는 인건비 같은 비용 생각해서 봤더니 한 벌 만드는데 1,000원이라는 비용만 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계산했을 때 충분한데 이 나라는 워낙 인건비가 똑같은 품질의 의류 한 벌을 만드는데 10,000원이 들더라. 즉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의 차이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비용이 달라져요. 생산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생산 요소 중에 노동만 들었지만 노동 말고도 가지고 있는 자본과 가지고 있는 자원이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이렇게 짧게 단순화시켜 볼게. 국제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나라마다 생산 요소가 틀리고 생산 요소의 차이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생산비.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오지. 생산 요소와 생산비. 그럼 더 줄여봐. 나라마다 생산 요소와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역과 분업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생산 요소와 생산비가 나라마다 다르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말합니다.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 이렇게 나라마다 생산 요소,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가 틀리고 그에 따라 생산비가 달라지니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서 자 주칩니다 여러분. 자국 내에서 자기네 나라 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1번 아예 없거나 이런 얘기야. 아예 없거나 부족한 재화와 자원, 기술 서비스까지 다 자원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재화도 수입할 수 있고요. 기술도 수입할 수 있고요. 서비스도 수입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돈이요. 자본주의 사회는 다 돈으로 거래되니까요. 서비스까지 외국에서 다 얻을 수 있다. 오케이? 다 이게 하나로 다 엮이는 겁니다. 생산 요소에 따른 생산비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딱 들었지? 다시 생산 요소와 생산비 때문에 무역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써놨어요. 생산비가 다르니까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달라 경제적 이익이 자 나타날 수 있어요. 생산비가 다르니까 우리한테
비싸게 드는 생산비가 들어가는 어떤 제품은 수입하고 우리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물건은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 그러면 사고 파는 두 나라 모두 뭐가 발생한다? 오케이, 이익이지. 여기 봐봐요. A라는 아까 설명했듯이 A라는 국가와 A라는 국가 자 A라는 국가가 안 써집니다. 왜 이럴까요? 얘가 멈췄을까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유는 둘 다 이익이 있기 때문이야. 일방적으로 자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뭔가를 사고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 A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B한테는 손해가 된다. 그럼 무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둘 다 이익이 발생해야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말하는 거야. 무역은 무역하는 두 나라 상방 간이 다 뭐다? 이익이 있다. 물론 어떤 나라가 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는 있겠죠. 좀 더 적은 이익,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야? 둘 다 경제적인 이익을 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뭐 생산비가 적게 드는 여기 별 5개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 얘들아, 경제의 기본은 비용은 확 줄이는 거야. 비용은 줄면 줄수록, 비용은 싸게 먹히면 싸게 먹힐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봐봐요. 우리 위에서 어떤 단어 중요하댔으니? 특화가 중요하댔지, 특화라는 단어. 그럼 특화는 뭐랬어?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랬지. 이거를 경제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바꾸면 뭔데?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야.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품질을 떠나서 일단 싸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특화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잘 만드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제품을 특화하는 겁니다. 빨리 머릿속에 넣으세요. 특화는 어떤 제품을 특화하는 거야?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 그게 잘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인 학문인데요. 뜬구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윤리라는 과목은 좀 약간 뜬구름 같죠. 사상이라는 게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치? 바람직하다. 이게 얼마나 손에 잡혀요? 딱 잡힙니까, 바람직함이? 선생님, 저는 바람직함이 사랑, 우정 이런 게 막 잡혀 손에 안 잡히잖아. 하지만 나 5천 원 내고 6천 원만큼 만족감 가지고 이거는 딱 눈에 잡히잖아. 그 숫자라는 게 경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 잘할 수 있는 걸 특화한다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뭐야?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특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하는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생산비가 적게 드는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특화한다. 라고 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너무 중요한 이론입니다. 절대의의와 비교의의 이론. 일단 통째로 내용하세요. 일단 이 의미를 외운 다음에 설명할게요. 일단 의미부터 외우세요. 지금 이해 안 하고 먼저 외워야 돼. 먼저 외우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 외우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워. 지금 어떡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보세요.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여기 보세요. 절대 우위는 뭘 특화하는 거야? 생산비. 한 나라가 어떤 상품 동그라미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 가로해 생산하는 비용 가로해서 써놔 뭐 생산비 줄여 그냥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 절대 우위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 외우기 쉽지 다시 절대 우위는 뭐야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특화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외울 건 3개야 절대 우위에서 3개 생산비 적게 드는 거 특화 그치 생산비 적게 드는 거 특화 그럼 비교 우위는 그냥 생산비가 아니라 별표에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걸 특화하는 거야. 위에 건 생산비. 절대 우위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거. 얘를 좀 기억해.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여기 보세요.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는 다시 절대 우위는 뭐가 적게 드는 거? 생산비.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특화하는 거야. 그럼 비교 우위는 뭐가 적게 드는 거라고? 기회비용. 생산비 아니야. 기회비용이 적게 드는 걸 특화하는 거야. 즉 차이점은 생산비냐 기회비용이냐입니다. 그게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차이예요. 알겠지? 일단 외웠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봅시다. 자, 여기 밑에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쓰실 거고요. 지금 예를 보지 마시고요. 설명 먼저 들은 다음에 먼저 절대 우위부터 볼게요. 절대 우위는 아까 선생님이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특화한다고 그랬지? 선생님 항상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 표가 맞을까요? 여기 보세요. 저 여기 뭐 A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는 B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텔레비전과 신발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 네모 칸에다 집어넣는 건 쓰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즉 A국이 텔레비전을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A국은 10만 원이에요. 단위는 만 원. 반면에 B국은 텔레비전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만드는 거예요? A국이 더 잘 만드는 겁니다.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다. 오케이? 다음. A국은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 선생님 단위를 만 원이라고 했죠? 비용이 얼마 했더니 얘는 5천 원이에요.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데 그런데 B국 같은 경우는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데 2천 원이면 됩니다. 2천 원. 됐지? 그러면 절대 우위는 뭐를 비교하는 거래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텔레비전은 누가 특화하면 좋겠어요? 어떤 나라가? 이 단순한 거 빨리 얘기하세요. A국과 B국 중에 누가 텔레비전을 특화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기현아? 네. 텔레비전은 A국과 B국 중에 어떤 나라가 특화하면 되겠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해서요? 이 나라가 텔레비전을 한 대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더 적게 들죠? 그랬을 때 이 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A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텔레비전은 A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다음 신발은요. 어떤 나라가 특화하면 되겠어요? B국이죠.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신발은 B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비를 비교해서 더 적게 드는 걸 우리는 절대 우위가 있다. 그러면 이제 A국은 혼자서 텔레비전 한 대 만들고 신발 한 켤레를 만드는 것보다 얘네는 뭐만 만들면 되는 거야? 텔레비전만 만드는 거야. 텔레비전 2대 만드는 거야. 듣고 있어요? 반면에 B국 같은 경우는 뭐 신발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교환하는 거지. 물론 1대1 교환은 안 되겠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1대1 교환은 안 됩니다. 무슨 20만 원짜리랑 2천 원짜리 1대1로 교환하겠어요. 당연히 금액만큼 교환하겠지. 그러면 2천 원 신발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신발 몇 켤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계산 못 합니까? 2천 원인데 신발 한 켤레.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몇 켤레 살 수 있어? 살 수 있잖아. 이렇게 그 교환 방식은 나중에 그건 거기까지는 안 나와. 여러분이 경제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 우위의 개념만 먼저 봐두세요. 절대 우위의 개념은 뭐가 적게 드는 거? 생산비가 적게 드는 제품을 뭐 한다고? 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이론이에요. 네? 이건 이론이라고. 이론은 이럴 수 있는데 현실은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경우. 자, 국은 똑같이 자, A국, B국이 있는데 이번엔
텔레비전과 신발이라는 상품을 봤을 때 A국은 텔레비전 한 대 만드는데 비용 10만 원, B국은 25만 원 똑같아. 근데 A국이 신발도 잘 만들어. 얘는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2,000원, 얘네는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5,000원이야. 그럼 봐봐. 절대 우위 이론에 따르면 텔레비전도 A국이 특화하고 신발도 A국이 특화해. 그럼 무역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절대 우위 이론을 가지고는 무역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알겠어? 다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사실 위에 있는 경우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요리사와 주방 보조의 예를 들어줄게. 요리사는 처음부터 이 요리사 경력이 10년이야. 주방에서 일한 지. 그럼 이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수석 요리사였겠니? 아닐 거 아니야. 처음엔 이 사람도 뭐부터 시작했냐면 주방 보조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방 보조부터 감자 깎고 파 다듬고 양파 찢고 막 이런 거, 양파 까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경력을 쌓아서 수석 셰프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감자를 잘 깎겠니 못 깎겠니? 겁나 잘 깎겠지. 설거지도 정말 잘하겠지.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은 수석 셰프이기 때문에 몸값이 비싸 인건비가. 그러면 여러분이 자 레스토랑의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레스토랑 사장인데 시간당 페이가 10만 원인 수석 셰프한테 감자도 깎게 하고 설거지도 하게 하고 요리도 만들게 할 거예요? 어? 수석 셰프가 인건비가 시간당 10만 원인데 이 사람이 하루 나 5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 감자를 깎고 있어. 그러면 2시간만 요리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시간당 10만 원인 사람을 데려다가 감자 깎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공고를 냈어. 감자 깎고 양파 깎고 단순한 일이잖아. 뭐 특별한 고급 기술이 필요 없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럼 단순 주방 보조 구함이라고 광고를 낸 거야. 시간당 최저임금 보다 많이 줘. 10,000원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시간당 10,000원. 그러면 막 아이들이 이렇게 알바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모집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친구 시간당 10,000원 하는 친구한테 감자를 깎게 하고 뭐야? 양파도 깎게 하겠지. 하지만 그 주방 보조가 이 수석 셰프보다 양파를 잘 깔까? 아니야. 못 까. 그래도 얘를 왜 쓰는 거야? 얘는 시간당 10,000원이니까. 그래서 분업을 시키는 거야. 수석 셰프한테는 5시간 동안 요리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지 말게 하고 감자도 깎지 말고 5시간 동안 요리를 만들어야지. 대신에 감자 깎고 양파 깎는 건 한 주방 보조 한 2명 써도 돼요. 그치? 한 명은 설거지만 시키고 한 명은 감자만 깎게 하고 3명 써도 돼. 그래도 3만 원밖에 안 돼. 시간당 10,000원씩이니까 3명 써, 3명 주방 보조가. 그러면 어때요? 5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팔 수 있는 요리의 개수가 훨씬 많아지겠지. 만약에 그 수석 셰프한테 당신이 설거지도 잘하고 감자도 잘 깎고 양파도 잘 깎으니 5시간 동안에 다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 20명밖에 없어요. 2시간 감자 깎고 양파 깎고 재료 준비하는데 수석 셰프가 3시간을 써. 그 나머지 2시간 동안만 요리를 막 만들어. 프랑스 요리를 막. 그러면 손님 20명이야. 하지만 주방보조 3명을 써서 그지? 얘한테 감자 깎고 양파 깎고 재료 준비하고 한 명 더 설거지를 시키면 이 수석 셰프는 5시간 동안에 100그릇을 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 이론이. 절대 우위에 따르면 A국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수석 셰프야. 수석 셰프는 텔레비전도 잘 만들고 침대도 잘 만들어. 요리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해. 그러면 주방 보조는 필요 없잖아. 주방 보조는 태국 같은 경우 텔레비전도 못 만들고 신발도 잘 못 만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우리는 분업을 시키지요. 그걸 설명하는 게 비교 우위입니다. 절대 우위 가지고는 현실적인 무역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절대 우위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걸 특화하는 거라면 비교우위의 핵심은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들아? 기회비용. 뭐라고? 기회비용. 이제부터 우리는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 봐봐. 두 번째 상황. A국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상황에서도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아까처럼 수석 셰프와 주방 보조처럼 더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자, 뭘 따질 거라고요? 생산비가 아니라 기회비용. 100만 번 말했습니다. 100만. 자, 이제 가보죠. 뭐, 이 표를 살짝 바꿨습니다. 여기는 생산비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한 단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량 상관없어요. 생산비를 넣어도 되고 생산비는 이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노동량은 뭐 1명, 2명 이렇게 말하겠지? 자, 선생님이 이번엔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쓰는데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지? 갑국과 을국이 있습니다.
쌀과 기계라는 제품을 만들자고 해봅시다. 갑국은 쌀 한 단이라고 표현할게. 쌀 한 단위를 선생님 쌀 한 토리에 죽여버릴 겁니다. 자, 쌀 한 토리 아니겠죠. 쌀 한 포대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10명이 들어가. 10명이 필요해. 반면에 갑국은 기계 한 단위를 만드는데 노동자 12명이 필요해. 이게 비용이야. 10명과 12명이. 그 다음에 을국은 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9명. 기계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8명이야. 그러면 갑국과 을국을 비교했을 때 을국이 다 잘하죠. 절대 우위는 쌀도 을국이 더 많이 잘 만드는 거지. 노동자가 적게 들어가니까 생산비만 따지면. 기계도 을국이 더 잘하지. 즉 절대 우위에 따르면 여기서는 무역 발생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뭘 따질 거라고? 기회비용. 자 여기 보면 여기 써놨죠 선생님이. 옆에 쌀의 절대 우위는 을국, 기계의 절대 우위도 을국이야. 그래서 절대 우위에 따르면 무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 따질 거야. 1번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는 노동법이냐 다른 게 없대. 노동법이냐 각각 720명의 노동자가 있대요. 갑국에도 720명의 노동자가 있고 을국에도 720명의 노동자가 있어. 갑국과 을국이 생산하는 재화는 다른 거 없어. 이건 가상이니까. 오직 기계와 쌀뿐이라고 가상을 한 거야. 전제를 뒀어. 그럼 가볼게. 비교인은 기회비용이 적은 거야. 그럼 이제부터 기회비용을 구해봅시다. 먼저 갑국에 자, 잘 들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갑국이 쌀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얘들아 기회비용의 뜻이 뭐니? 선생님 봐. 기회비용의 뜻은 내가 선택한 순간 포기하는 것의 가치예요. 그럼 보세요. 쌀을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 10명이 필요하잖아. 그럼 내가 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720명의 노동자 중에 10명을 데려왔잖아. 그지? 그러면 10명 가지고 만약에 내가 쌀을 포기하고 기계를 선택했다면 즉 쌀 한 단위 기회비용은 뭐로 표현하는 겁니까? 기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기계는 몇 대냐 이거야. 여기 쌀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기계는 여기 보세요. 갑국이 쌀을 만들 때 10명이 필요한데 기계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12명이죠. 그럼 10명 가지고 기계 한 단위를 생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기계는 12명이 필요한데 10명 가지고는 그러면 얼마큼 만들 수 있는 거야? 12분의 10만큼 만들 수 있어요. 기계를. 그 기회비용은 쌀의 기회비용은 기계를 표현하고요. 기계의 기회비용은 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갑국이 쌀 생산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야? 기회비용이지. 그러면 쌀의 기회비용은 뭐라고 표현하는데? 기계 몇 단위야? 12분의 10단위. 약분해서 6분의 5단위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노동자 10명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으면 기계 한 단위는 못 만들지만 6분의 5만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쌀 한 단위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노동자 10명을 가지고. 이해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럼 을국은요. 을국은 쌀의 기회비용이 얼마야? 을국의 쌀의 기회비용은 9명 갖고 기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기계는 8명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을국의 쌀의 기회비용은 기계 8분의 9단입니다. 한 단위 만들고 8분의 1만큼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아무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해주셔요. 이거는 을국의. 그러면 이제 을국의 기계에 대한 기회비용 보세요. 을국은 기계 한 단위를 만드는데 8명이 필요하지만 쌀은 한 단위 다 못 만들지? 그래서 을국의 기계의 기회비용은 쌀 5분의 6단위. 그 다음 이건 갑국인가요? 갑국의 기계의 기회비용은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거 갑국의 기계 12명 가지고 쌀을 더 만들 수 있죠. 지금 뭐가 이어서 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각국이 기계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는 쌀의 가치입니다. 기회비용은. 그러면 각국이 기계 한 단위를 만들 때 12명의 노동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포기하고 쌀을 만든다면 쌀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와, 10명이만 만들 수 있으니까 쌀 한 단위 더 만들고 5분의 6이니까 한 대 만들고 5분의 1만큼 더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을국의 기계
기회비용 볼게요. 을국은 기계를 포기하고 쌀 한 단위를 만든다면 하나를 다 못 만들어요. 더 많이 필요하잖아, 노동자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9분의 8만큼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기회비용 다 구했지? 그러면 기회비용을 더 적은 걸 찾아야 돼. 먼저 쌀 봐봐, 쌀. 쌀, 갑국은 6분의 5고 얘는 8분의 9야. 당연히 누가 더 작습니까? 갑국이 더 기회비용이 적게 들죠? 그 다음에 기계. 얘는 5분의 6이고 얘는 9분의 8이야. 그러면 기계는 을국이 더 적게 들죠. 그럼 선생님이 더 기회비용이 더 적은 걸 뭐 하는 거야? 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국은 이렇게 표현해. 갑국은 쌀에 대해서 뭐가 있고 비교 우위가 있으니 쌀을 특화하고 왜? 쌀의 기회비용이 더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을국은 기계의 기회비용이 더 적었죠. 9분의 8로. 을국은 기계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 기계를 특화한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수석 셰프와 주방 보조의 이론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비교 우위 이론이에요. 비교 우위 이론. 기회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거야. 수석 셰프는 1시간당 얼마였어요? 10만 원. 주방 보조는 얼마였어? 10,000원이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석 셰프를 포기하고 수석 셰프의 기회비용은 10,000원이에요. 주방 보조. 아니 10,000원이 아니야. 주방 보조 10명이에요. 10명 예를 들어서. 비교 위로는 기회비용만 딱 구하시면 뭐 할 수 있어? 바로 더 적은 거 특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기를 쭉 해야 되니까요. 먼저 여러분이 얘부터 써주세요. 여기 형광펜 줄친 게 뭐야? 절대 우위가 있는 겁니다. 먼저 얘 쓰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론도 깨끗하게 써주세요. 자, 해서 여러분이 생산비냐 기회비용이냐만 생각하면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 봤고요. 자, 이제 참고자료 좀 보지. 참고자료. 우리가 쭉 시장 참여자들 말고 주제 4에 대한 참고자료 1번을 볼게.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제 국제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펼치시면 한 사람이 철사를 가져오면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바르게 편다. 왜 이렇게 얘가 오래된 거, 옛날 책이라서 그래요. 옛날 책이라서 이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철사 얘기. 바르게 편다. 세 번째 사람이 그것을 타르면 네 번째 사람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 사람이 핀 머리를 붙이기 좋도록 다른 쪽 끝을 갈아낸다. 그럼 5명이 나왔죠? 등장인물이. 숙련되지 않은 직공은 아무리 근면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서 이 핀을 만든다면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들기 어렵대요. 자, 여기 가로하세요. 여기 숙련되지 않은 직공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20개의 핀을 만들기 어렵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분업 전이에요. 분업 전. 분업 전이면 혼자서 하루에 20개까지 만들자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분업전. 그런데 이제 그러나 나오지. 그러나 핀 만드는 일을 18종의 다른 조작으로 공정을 나누어 그랬습니다. 나눠서 10명의 숙련되지 않은 직공이 핀을 만들 경우 그럼 이게 뭔데? 나눠서 만든 게 바로 뭐야? 분업 후지요. 그럼 보세요. 똑같이 10명이라면 봐봐. 분업 전에는 10명의 노동자가 한 사람이 20개씩 만든다고 치면 분업 전에는 10 곱하기 20해서 10명의 노동자가 하루 동안에 생산하는 핀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200개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18종의 직구 조작으로 공정을 나눠서 만들면 하루에 48,000개 이상의 핀을 만든대요. 10명이서 48,000개, 200개가 48,000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분업의 효과야. 만들어 한 사람당 4,800개의 핀을 만든대요. 20개가 1인당 20개가 4,800개가 됩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산업혁명에선 물론 산업혁명은 동력의 사용이 있지만 기계를 사용 더 빨리 했지만 그 전에도 공장제 수공업이 있었어요. 봐. 산업혁명은 공장제 기계공업을 말하는 거지. 산업혁명 이전에도 우리가 매뉴팩처라고 해서 그 시대는 손으로 만들긴 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분업을 해서 만들었어. 공장에서 사람들이 기계를 쓰진 않지만 손으로 만들긴 하지만 다 나눈 거야. 공정 분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때 간에
집에서 핀을 만들 때 혼자서 다 만들었겠지. 그치? 가내수공업. 그때 가내수공업의 생산량은 1인당 20개야, 핀이. 근데 공장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딱 각자 맡은 일로 공정을 부르게 나눈 다음에 어떤 사람이 계속 철사만 펴. 어떤 사람은 계속 철사만 잘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더니 1인당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게 매니팩처 시대 때 얘기인데 어쨌든 분업의 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분업을 하면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한 사람이 생산 과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네, 뭐합니다. 뭐가 분업하면 뭐가 좋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생산성이 1인당 얼마에서 얼마로 형성됐어? 1인당 20에서 1인당 4,800으로 올라갔어요. 알겠어요? 어. 이처럼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 좋습니다. 일을 나누는 것, 그걸 저걸 우리 분업이라고 한다. 나무 선반을 만들 때 분업을 한다면, 여러분, 로렌슨 크로스는 여러분도 들어봤죠? 로렌슨 크로스를 몰라요? 기현아 알아? 모른다고? 로빈슨 크루소를 처음 들어봐? 준아, 로빈슨 크루소.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 들어는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가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그렇군요. 선생님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군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나오면 여러분도 다 알 거라는 전자에 지금까지 지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별도 몰랐겠죠? 어, 그렇군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갇혀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를 경제학적으로는 얘를 자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로빈슨 크루소 얘를 정말 많이 듭니다. 얘는 뭐야? 혼자 사니까. 분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혼자 다 하는 거야. 자급자족 다 혼자 만들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선반 하나를 만드는데 걸린 42일 동안 얘는 왜 42일이 걸렸겠니? 선반 하나 만들려고 얘는 나무부터 구할 거 아니야. 필요한 나무가 적당한 나무가 있는데 찾는 한 몇 시간 걸려. 도끼가 있어 없어? 없어. 도끼도 만들어. 자 모든 걸 다. 그러니 42일이 걸렸어. 42일 동안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지 분업을 하면. 국가 간에도 분업이 이루어진다. 세계 각국은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여건, 생산 요소죠? 여건을 고려해서 유리한 것을 특화해서 생산한다. 이처럼 각 나라가 유리한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을 자, 이거 국제분업은 유리한 것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걸 국제분업이라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오늘 일단 얘까지만 볼게요. 수평적 분업까지만 보겠습니다. 수평적 분업은 네모합니다. 우리 배웠죠? 비교 우위 네모하시고 다시 화살표 빼서 설명 써보세요.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적은 거야. 기회비용이 적은 거. 생산비가 적은 건 절대 우위겠지. 비교 우위 네모하고 기회비용이 적은 거.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의 생산에 전문화해서 두 글자로 비교 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분업 형태이다. 뭐가? 수평적 분업이. 다시. 수평적 분업의 뜻이 뭐야? 비교 위에 있는 걸 특화해서 교환하는 거야. 국가 간에. 국가 간에 많이 이루어져 수평적 국제 분업이라고도 한다. 수평적 국제 분업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나라의 생산 제품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주로 주셔요. 형광펜으로. 수평적 분업은 주로 어떤 나라들끼리 선진국들끼리야. 선진국들끼리. 주로 선진공업국 간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EX 표시하세요. 예를 들면 A국은 텔레비전을 생산하고 B국은 휴대전화야.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비슷한 기술력이겠지, 그치?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형식의 분업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북반구, 설마 북반구가 아직도 어딘지 모르지 않죠? 지구를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위가 북반구, 지구 아래를 남반구라고 하고요. 봐봐요. 경제에서 북반구라고 하면 주로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보통 남반구, 지구 남반구에 물론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사는 나라들이 남반구에 많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지구에서 북반구 하면 선진국들이 좀 많이 잘 사는 나라들이 많고 남반구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반구에 집중해 있는 출처 북반구 동맥치고 북반구에 집중해 있는 선진공업국 간의 가공도가 높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상품이나 생산물이 수평적 교류 관계, 선진공업국들끼리 기술 수준이 비슷비슷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걸 분업하는 거지. 수평적 교류 관계를 중심으로 거래되었다. 현재 수직적 무역보다 수평적 무역이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세계 경제에서 국가 간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어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측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뒷부분은 여러분이 모셔도 되고요. 수평적 분업이라는 뜻은 그냥 선진공업국들끼리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제품들을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안 배웠지만 수직적 분업은 뭐겠어요? 선진국가 빈곤국 간의 뭐겠습니까? 거래겠죠. 아까 선생님이 수석 셰프랑 주방 보조를 든 건 그건 수직적 분업이겠지. 압도적 페이가 나잖아. 시간당 페이가. 그지? 시간당 10만 원? 시간당 만 원. 10배잖아. 현실적으로는 더 나아요. 현실적으로는. 수석 셰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벌겠지. 그럼 그건 수직적 분업에 들어가겠죠. 어차피 우리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주에 약간 더 수치적 분업 얘기까지만 보고 다른 내용 나갈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